됐죠? 네. 오늘 일단은 제가 목동에 강서구의 어느 카페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조그만 강좌 겸 토론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매달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여기 등천동 644-12번지에서 기억해 주세요. 등천동 644-12번지 평범한 카페에서 하는데, 오늘 이제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측정이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현대과학에서 이제 측정이 어려운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가 나왔을 때 2번이나 봤고, 인터스텔라에서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5차원 공간. 인터스텔라상의 5차원 공간은 뭐였냐면, 시공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고, 공간 자체도 여러 개의 공간이 동시에 있어요. 이거를 현대 과학자들은 평행우주라고 부릅니다. 다중우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분야로 상당히 지금 많이 과학계에서는 상식화된 그런 용어예요. 평행우주라고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측정이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는 게 예전에 괴대량 정리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알 수 없다라는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역시 과학자들도 차원을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원자를 또 쪼개서 들어가 보고 해보니까 역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간 1차원에 공간이 10차원이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계의 어떤 중론이에요, 중론. 공간이 10차원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 지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4차원이에요. 4차원은 시간 1차원 플러스 공간 3차원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이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는 겁니다. 7개의 차원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게 7개 하면 단순한 수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인터스텔라를 보면은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5차원의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4차원의 공간과 5차원의 공간의 차이를 그 영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6차원은 어떤 차원일까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6, 7, 8, 9, 10, 11까지 가야 되는데, 11까지. 이렇게 지금 물리학자들하고 수학자들이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가 10차원이다, 11차원이다, 여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지금 11차원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왜 이론적일까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원자, 그 촉근 원자를 쪼개고 무슨 힉스 여기까지 갔다가, 근데 그 밑에가 더 작은 세계가 뭔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론적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차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몇 개가 있어야 되지, 몇 개가 있어야 되지 해보니까 11차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이 우주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이면에 숨어있는 그 법칙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오픈마인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처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우주가 11차원이다라는 것을 먼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주와 별자리, 그 아이가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게 과연 과학적인 것인가? 과학적으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요즘에 TV 프로그램에도 나비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나비 효과. 이게 이제 프랙탈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를 초기 조건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초기 조건 민감성. 그럼 우리 인간이 태어난 시기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초기 조건이 다르냐면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그게 나비 효과에 의해서 별자리와 사주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과거의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뛰어난 우주의 지성이 옛날에는 같이 인간들하고 같이 살았었는데, 마치 우리가 천부경이 과연 우리 동양고전에서 천부경이라든가 하도낙스라는 게 있어요. 우주의 원리를 담은. 그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인지 누가 전달해 준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전달 쪽으로 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나오잖아요. 수정란하고 어떤 문명의 결과물을 가지고 다른 행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수받은 거라고 보는 거죠. 통계가 아니라. 단지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전달하기가 힘들거든요. 위대한 지혜는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문자도 개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전달되지 않는 게 신화로 바뀌게 됩니다. 신화의 기원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지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의 그 초기 조건을 따질 때는 일단은 뭐 천동설로 봅시다. 천동설. 지구가 중심이라고 보고 태양, 달, 수, 금, 지, 화, 목, 토, 초, 명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들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초기 조건이 달라지느냐면은 그 아이가 한반도에 태어났느냐 어디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수정란 이후에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닙니까?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하는데 최근에 DNA의 분열하고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 작용에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냐면 별빛이 필요하다고요. 별빛.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구에 살면서 저 멀리 있는 우주에서 우리한테 오는 별빛과 우리의 그 생명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구상에서 진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연변이 모든 것이 별빛하고 관계가 있어요. 별빛 자체가 없으면 지금 이런 생명체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 별빛이 우리가 수정란에서 최초의 세포 분열할 때 반드시 별빛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별빛에 별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태양이 여기가 있다면 태양 뒤에 있는 별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최초의 세포 분열을 할 때 수정란 이후에. 금성이 여기 있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태양하고 달하고 금성하고 수성, 화성까지예요. 가까우니까. 목성은 굉장히 멀거든요. 목성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거기서 나오는 게 오행이라는 게. 왜 수성, 금성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게 뭐냐면 전부 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사주를 볼 때, 얘는 그 주신이 을목이에요. 막 이렇게 목 기운이 가장 많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목성이에요.
얘는 수성의 영향을 받은 애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결핍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별빛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이한테는 목의 기운을 가진 별빛을 자기가 태어났을 때, 세포 분열을 할 때 가로막았던 행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빛의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적응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입맛을 들이는 것 되게 비슷해요. 어렸을 때 된장국하고 청국장을 안 먹은 애는 중년 이후에 암에 걸려도 어떻게 인간이 청국장을 먹냐 이럴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웰빙 한국 식단을 입맛을 들여놔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하는 것의 주안점은 건강한 삶입니다. 평생 동안 건강한 삶. 공부 잘해서 스카이 가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세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낮은 확률을 가지고서 으쌰으쌰 해서 이게 학부모들의 돈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사기에 해당해요. 사기. 1차적으로 사기를 치지 말자는 거예요. 99%의 더 많은 확률에 우리는 거기서 뭔가 더 좋은 것들을 먼저 전하고, 근데 얘가 특이하게 어떤 분야에서 재능이 좋아. 그럼 그것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요. 무조건 애들을 전부 막 1000명 중에 1명의 천재로 보는 거야. 이게 학원 광고를 한번 봐봐. 우리 학원에 오면 다 되는 거야. 막 다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빛이 우리 세포 분열과 연관이 되면서 거기서 나비 효과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어머니들이 알아야 될 나비 효과는 뭐냐면, 최근에 의생물학이 발달하면서 후성유전학이라는 신생학문이 계속해서 노벨상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썼던 책이 특허와 발명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기술하고 의학 분야에서 어떤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가를 좀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늘 해요, 그거를. 왜냐면 특허 분석을 하지 않고 미래에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진로 지도를 한다. 그럼 반드시 그 사람은 특허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미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이제 몇 가지 우리 어머니들이 알아야 될 그 변화가 뭐냐면, 처음에 우리는 DNA가 소리 나도 괜찮은데, 왜냐면 애기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요. 화면이 아주 생동감 있고. 처음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가 5대5로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성염색체가 결합해서 46개가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어려워. 도입부강이야. 후성유전체가 있는데, 후성유전체라는 것은 난자가 있을 때 세포에게 들어가 있는 염색체 말고 그 주변에 있던 미토콘드리아 어쩌고 여러 가지 그 배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후성유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후성유전체가 또 역시 유전이 되더라. 유전이 되는데, 그러면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DNA 말고 후성유전체에 유전이 되는 그 양이,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게 또 5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겠냐면, 이게 다시 50%가 되기 때문에, 여기 0을 붙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아버지의 영향력이 25%로 줄어들게 돼요. 엄마가 75%가 되거든요. 난자 때문에.
난자 때문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정자리가 뭔가 조금 있다고 쳐줬을 때 이거를 한 2% 정도 쳐주면 27대 73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정란의 상태입니다. 근데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그 엄마랑 자식이 교류되는 것의 후천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수정란 이후의 영향력을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게 또 50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자, 26%로 치면 아빠가 13%로 줄어들게 돼요. 네,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요즘에 연구예요. 13% 줄어들게 되고 어머니가 87%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아무튼 13대 87로 보면 돼요. 그냥. 제가 이전에 유튜브 강의에서는 14로 봐줬어요. 근데 13이 맞나요? 13대 87%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뭐가 있죠? 플러스 이건 내가 전에 강의 안 했다. 접촉률 있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같이 그 접촉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를 또 어떡할 거야, 이거를. 아빠보다는 엄마랑 접촉하는 시간이 많잖아. 그럼 우리 훈처증 얘기하면 50%를 더 보자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6.5가 되는 거죠. 6.5. 7%라고 잡아줘야 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빠 역할을 좀 더 쳐주자고. 그러면 93%가 돼요. 엄마가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무섭죠? 네. 무섭죠?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 엄마 이게 모계 유전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모계 유전이.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이에요. 13%도 87%. 근데 이 이후에 87%가 93% 이렇게 7%로 낮아지는 게 이제 교육학자의 영향인 거죠. 이게 교육의 영향인 거죠. 근데 엄마들이 갖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제가 엄마가 75%에서 뱃속에서 다시 87%로 증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뱃속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서로 그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거 호르몬이나 DNA, RNA 이런 그 외의 후속 유전체 DNA 이외의 것들을 교류해버려요. 그 태교 상태에서 지금 이 태교 상태에서 근데 그 교류를 하는 게 가장 많이 교류하는 게 DNA 조각인 RNA하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데 후속 유전체가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책에 70몇 가지인가 이렇게 나와요. 종류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RNA하고 뉴런입니다. 여기서 이제 엄마들이 한 번 더 놀래는 거죠. What?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태아의 신경세포가 엄마 두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엄마의 두뇌 속에는 자기 자식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뉴런세포는 산소와 포도당만 있으면 살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식의 뉴런세포가 엄마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엄마 머릿속에요? 그게 갑자기 공포해요. 무섭죠? 이게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한 지가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전혀 아예 몰랐던 사실입니다. 아예 몰랐던 사실. 물론 일부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2년밖에 안 됐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서 맨 처음에 측정하기 힘든 걸 얘기했잖아요. 문제는 뭐냐? 좋아. 뉴런세포가 이제 우리 자식의 뉴런세포가 엄마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DNA가 소통을 하더라. 같은 구성 성분을 가진 세포끼리는 더 긴밀한 소통을 하더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꺼야 됩니다. 결론은 뭐냐? 아까 제가 엄마 아빠의 접촉률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후천적인 영향. 10살까지로 보는데 그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의 엄마 아빠의 접촉률을 계산을 했는데 접촉률 말고 여기다가 사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소통률이 들어가야 됩니다. DNA와 뉴런의 소통률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수학이 좀 복잡해지는데 약 10배를 더 잡아줘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플러스. 그러니까 10대 90이라고 합시다. 아빠와의 DNA 소통률이 10이라면 엄마와의 그 DNA 뉴런의 소통률은 90이라는 얘기죠. 9배가 더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1%가 가산이 되고 뭐 여기 9%가 가산이 된다고 쳤을 때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 전체 100으로 하게 되면 이게 거의 98에서 99까지 올라가요. 엄마가 자식한테 미치는 영향. 네, 그래서 이게 드러나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과거의 조선시대 때부터 쭉 있어왔던 현상이 뭐냐면 이런 속설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는 뭘 보고 뽑아야 된다? 집안. 그 며느리의 부모, 형제, 그 가문.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며느리는 그 당사자를 보고 뽑지 말라 이거예요. 선택을 하지 말라. 그 배경, 그 DNA를 보고 뽑아라 이거 이 얘기인데, 근데 배경을 보고 뽑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후천적인 후속 유전체라든가 후천적인 태도 같은 것들이 그대로 자기 자식한테 몇 프로? 거의 98% 전수가 된다 이거죠. 자기가 며느리를 들여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간에 그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속설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성씨의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이 흥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속설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며느리에 의해서 그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도입부 강의를 끝낼게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24시간 소통률이 있다 이거예요. DNA와 뉴런의 소통률이 있는데 이건 누구만 있느냐? 엄마만 있다 이거예요. 아니 엄마만 있다기보다는 엄마가 98%라 이거예요. 87%에서 98%가 나온다 이거예요. DNA 소통률이. 자, 그래서 엄마의 두뇌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24시간 정성스럽게 유지하라 이거죠. 모든 엄마들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이제 부담되고, 근데 여기까지 일단은 끊고 다시 개별 상담.